제가 이제 이렇게 좀 철학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이사이의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철학을 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립적인 글쓰기, 뭐 쾌락, 폭력, 소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부는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리관지를 해야 된다. 이리관지를 안 하면 그 지식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또는 구슬처럼 흩어진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꿰는 공부를 해야 돼.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로 꿰질 때 그걸 동해서 물리가 튼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얻고 싶은 게 이제 사회의 능력인데, 사회의 능력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 그 다음 부분들이 이게 연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그걸 융합한다고도 하고, 종합한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능력이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걸 따로 어떻게 뭐 기도해서 얻느냐, 또 어떻게 연습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은 우리가 이제 철학책, 이정복 교수의 철학책을 갖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런 새로운 책을 읽으면 챕터와 챕터가 다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글 쓴 사람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글 자체를 그렇게 써요. 학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썼으니까 뭐 보통 뭐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은 100여 권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논문이라고 다 써치면. 그리고 이걸 요약해 놓은 걸 그걸 어떻게 다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런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자기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때 하이데거 얘기를 많이 드렸죠. 하이데거 120권의 책을 썼는데 자기도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책이 다 완성된 게 없어요. 쓰다 말고 쓰다 말고. 존재의 시간도 많이 쓰려고 했는데 뭐 앞에 부분만 쓰다 말았죠. 근데 그걸 본인도 정리가 안 되는데 남이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자료를 다 주면서 자기 제자들은 이제 이래저래 일찍 죽었고 자기 수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제 자료를 주고 이것 좀 정리해달라.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좀 정리해. 자기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F4개 치고 핵심만을 뚫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이데크 같은 사람들을 한번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내 사회의 능력이 확 발전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왜 내가 공부할 때마다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지를 정확한 의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목사님들로 공부한 다음에 사회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은 뭐 사르트르부터 시작을 하죠. 사르트르 때는 양가성의 시대였다. 식민지 당하기도 하고 식민지 만들어서 지배다 하고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에 편을 들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실존주의 시대다 보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바뀌었거나 뭐 신의 의지 내는 거 말고 완전한 자유한 상태에서 자유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고 또 백성들도 대중도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쓴 글을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 어떤 소설가는 사회 참여를 해야 되겠다. 다른 뭐 정치가 이런 사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문학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사회의 변화를 주고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아주 크게 공감을 하죠. 그래, 나도 문학자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걸 동의를 해요. 그러나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게 과연 사람이 가능한가? 이제 그건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완전한 자유는 없다. 글 쓰는 자로서. 일단은 이제 외적으로는 자기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니까 프랑스어라고 하는 소시르적인 입장에서 언어의 그런 어떤 구조에 갇혀 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라고 하는 그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자유롭지만 어떤 글을 쓸 때 태도, 글을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일단 글을 쓰게 될 때는 자기 입장이나 관점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쓰는 글들도 거기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했지만. 뭐 이 관점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뭐 입장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일관되니까 이상하게 한번 정하게 되면 그 관점을 쭉 가게 된다. 그 이제 에크르치류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이제 구속을 받는다는 면에서 완전 자유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챕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기호의 문제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징후와 상징과 기호가 있는데 기호가 가장 많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이 가장 많은 언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신기하냐면 제가 오징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다에서 머리가 세모되고 몸통이 네모지고 다리가 10개 된 걸 발견했어요. 이름이 없었죠. 근데 오징어라고도 붙일 수 있고 낙지라고도 붙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이름도 붙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징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징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갖고 계속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오징어인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시간적으로 원래 과거에 현재 미래에도 다 그거 이름이 당연히 그걸로 불리고 자연적으로 이거 원래가 그래. 그 자연이라는 말이 본래 그러하다는 뜻이잖아요. 본래 이게 이름이 그 오징어였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아무 생각이 없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다른 데 적용해 보면 신화가 그런 형태를 띄었더라. 이거예요. 신화는 이제 이야기죠. 서사. 그래서 제가 다른 예도 있지만 헷갈리니까 불의 예화를 들면 불이라는 거 있는데 이 불이 어디서 생겼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누군가 이 바다 생물에게 오징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누군가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고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원래 신화가 미토스인데 허구인데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 얘기가 나오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뭐 교회에서 그렇고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언어에서 생물의 이름이 우연히 붙여진 것이 진리가 된 것처럼 이 어떤 불에 관한 얘기가 우연히 붙여졌는데 그것이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신화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신화, 탈신화. 그래야 이제 현실을,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소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게 원래가 픽션이에요, 픽션. 거짓인 거죠. 근데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리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소설이 쓰여졌을 때는 픽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것이 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상 받고 자꾸 사람들이 알려다 보면 이게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희곡이 쓰여졌을 때그 이제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제일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 연극이 올려져 가지고 계속해서 연극 무대에서 공연이 되다 보면 이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진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둬 가지고 진실이 아니고 이건 허구입니다. 이걸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도 그런 이 현상이 벌어져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도 또 이제 저자의 죽음 문제가 나오는데 저자가 그걸 다 쓴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은 소설을 만들어내는 내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와 관련 생각하면 소설을 만드는 문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구조가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작가는 뭐냐? 그 구조가 만드는 소설을 기록하는 자에 불과한 거죠. 창작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소설에 관한 주체는 누구냐면 소설을 만들어내는 문법 같은 것이 내적인 구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설가는 창작자에서 이제 기록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진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들어낸 태어난 소설에 대해서 그 해석도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니까 소설의 문법이 만들어낸 나은 그런 작품이니까 기록자도 자기도 나는 이 작품은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 아닐까? 그렇게 동참하는 여러 해석자 중에 하나, 독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이런 의도로 썼고 이 작품 이렇게 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주체가 아니고 나의 기록자이자 또 그 기의라고 하는 그 의미의 동참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이론에 오면 더 달라지죠. 이제 기록자보다 더 진실을 바라보면 편집자에 불과하다. 바우치나든지 뭐 크리스테파 그런 사람들 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철학에 근거해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해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뭘 작품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작가들이 사용한 언어, 상징, 기호, 이야기,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잘 갖다가 잘 조합하고 편집해서 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텍스트라는 것이 이제 옷감이거든, 옷감. 옷감을 짜는 사람이 옷감을 짤 때 그 전 세계에 있는 좋은 그 실들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직조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렇게 짜기도 하고 저렇게 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 문양을 넣는데 제가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양을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문양들을 다 갖다가 거기서 이제 참고해서 새로운 문양을 만드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나왔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드는 자체가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때문에 옷감을 짠다고 할 때는 그런 모든 걸 참고해서 옷감을 짜내는 것처럼 똑같이 소설가나 무슨 이 에세이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뭘 썼을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편집해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는 주체가 아니고 이제 편집자가 되는 거예요. 편집자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지느라고 하는 이제 소설 저도 이제 주문해서 이제 왔습니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소설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단편인데 바르트가 분석을 해봤어요. 사라지느라고 하는 발작의 그 이 작품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 과거부터 이제 있었던 것들을 다 갖다가 인용하고 뭐 약간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이 작품을 쓴 건데 그걸 이제 분석해 내는데 200페이지를 쓴 거예요. 다 분석해 나보니까 발작 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다 남의 걸 갖다가 이렇게 편집하고 저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약간 변형식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독자 역시도 자기 머릿속에 이제 그 이 작품을 해석한다고 할 때
자기 건 없거든. 과거부터 뭐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뭐 어디 뭐 TV 보고 배우고 책 읽고 배운 것들이 과거의 그 새로운 것이 옛날 게 다 자기에게 쟁여져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또 이 사라지느란 작품이나 모든 작품, 직조된 작품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텍스트, 직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자가 작가가 또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뭔가 잊지 않겠다는 얘기를 아주 정확히 찝어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전체와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처음부터. 아, 이게 이런 얘기를 이 양반이 하려고 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가 꼭 의도를 갖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또 뭐 좌충우돌 하면서 갈짓자로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근데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또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집해 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편집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 천을 짜듯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자신이 독자이면서 또한 작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 양반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철학자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 평생 또 연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 오늘 얘기. 중립적인 글쓰기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글이라는 거요. 이제 이 사람도 거의 이제 생애 막바지에 가까웠을 때 보니까 독자를 향해 쓰는 거야. 알고 보면 독자를 향해서. 근데 이제 독자를 향해 쓰는데 이제 독자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시대나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는 자본주의적인 독자, 소위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공산주의적인 독자가 있어요. 그건 뭐 진보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독자가 있는데 자기를 비롯한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엔게이지먼트 사실 안가주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꾸 락강의 이제 그 에, 거울 단계 얘기가 나와요. 또 그 상상에게 이제 상상계 얘기 나오는데 상상계 유명해진 건 락강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우리는 이제 들레즈를 공부할 때 사실계 상상계 뭐 상징계 이런 얘기를 그때 공부한 일이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그 락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자아는 몰라요. 자아는 숨겨져 있어. 그런데 이제 주체가 있고 나가 있고 자아가 있는데 주체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이제 내가 어떻다 외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울에 비친 나죠. 그런데 이제 나라는 건 뭐냐면 거울에 비친 나를 잘 조합을 해.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나를 꾸미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그 사람들 앞에 나를 만들어진 나를 딱 내세워서 일생 동안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연기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만히 바르트가 보니까 자기 자체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르트르라든지, 뭐, 바우치라든지, 크리스테파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인가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가 그 자기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글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좌파적인 그 이런 사람들은 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글이 굉장히 강해요. 폭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파적 보수적인 사람들을 막 죽여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 요즘도 뭐 좌파, 우파 우리나라 뭐 심하죠. 그 좌파적인 사람들은 우파라는 사람 아주 막 다 죽여 없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부르르 떨어요. 또 우파라는 사람들은 좌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무슨 폭력을 행해서 저것들 다 그냥 몰아다가 그냥 태평양 바다에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한 폭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과 글에는 폭력성이 있어요.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근데 이 바로트 역시도 어떤 편에 서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좌파적인데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느 한 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쾌락과 희열을 나누는데 자기가 쓰는 글들은 쾌락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읽고 좋아할 만한. 좌파적인 글을 쓰면 좌파들이 좋아하죠. 인용하고, 축켜 세우고, 바르트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초청하고, 강연하고, 인용하고. 우파적인 글은 우파적인 사람들이 좋아하죠. 바르트 대단해. 그러면서 그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돈도 주고, 인기도 올라가고. 거기에 길들여져, 거기에 맞는 글을 쓰고 있는 게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에크르티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다음에 에크르방스라고 하는 걸 나눠서 서로 얘기를 해요. 그 남들이 독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어떤 한 이데올로기 편에서는 폭력적인 글들은 상대방들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에크르방스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본래적으로 쓰려고 하는 에크르티는 이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지금 살아오다 보아서 보니까 에크르방스라고 하는 입장에서 글을 써온 거예요. 에크르티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좌파든 우파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글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쓰겠다. 에크루티라는 그걸.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뭐 그 자기가 원래 쓰고 싶었고 자기가 읽고 싶었던 글을 쓰는 거죠.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남녀 간에 아니면 뭐 동성 간에도 성행위를 할 때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 같은 쾌락을 주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쾌락이란 말하면 이제 반대고 희열을 주는 글을 쓰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 이제 사랑의 단상이라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의 남녀를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상징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들만이 듣고 싶은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형태의 글이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고백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고백록 비슷하게. 이제 이런 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즘엔 뭐 비유를 들어서 뭐 설교로 말한다면 에크르 방서 같은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 요즘에 뭐 설교하는 다 그런 거거든요. 웃겨줘야 된다. 한 두 번은 유머를 사용하고 그들 격려해라.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들을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진정한 설교는 에크르트리가 돼. 에크르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나에게 하는 설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그것은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편도 저것 편도 아닌 중립적인 제로 상태의 글쓰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이고 이것만이 중요한 글쓰기이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써왔던 글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글은 에크르방스적인 글을 자기가 써왔는데 이제는 그런 글을 안 쓰겠다. 에크르트리적인
자기 자신이 읽고 싶고 자기 자신이 에, 또 자기 자신이 쓰고 싶은 진짜 글을 쓰고 싶다. 쓰겠다. 이런 것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에,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종합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핵심만 파악하시고 나머지 참고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할 텐데 뭐 이해가 되셨는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